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대로 포기해야 될까요? 네,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소버린 AI가 굉장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소버린 AI는 주권의 AI, 주권을 가진 AI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윤리적 고찰, 철학적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AI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챗GPT와 제미나이와 같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료이든 무료이든 대중에게 공개를 하면서 기술을 서비스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안보나 국방 그리고 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챗GPT의 오픈 AI나 제미나이의 구글과 같은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국방에 있어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이 AI에 대한 기술 개발을 멈췄다. 아니면 기술에 대한 공급을 멈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윤리적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이런 고찰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 한국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AI가 우리 세계를, 우리의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상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다 대체 불가하신 거죠? 네. 제가 대단한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각광받았던 그 전공이 있었어요. 뭐 저희 업계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 영역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전공이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장 위협받는 그 전공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올해 초에 이 업무 보고 진행을 하고 이제 연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개발자들한테 했던 역할의 롤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발자니까 A부터 Z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개발을 해가 이 개발자의 정말 최고의 덕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AI가 더 잘하니까 AI한테 어떻게 잘 시킬지를 고민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성남에도 그렇고 성남 스타트업밸리 쪽도 그렇고 뭐 강남 쪽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대기업들의 이 일자리 중에서 이 개발자 인력을 가장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입도 안 뽑고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니어를 뽑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을 뽑지 않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AI가 대부분의 주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몇 년까지는 한 5년 정도 사이까지는 이 시니어 개발자 포함해서 모든 직종의 시니어들은 더 필요로 해지고 더 연봉이 높아질 거다. 근데 주니어들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거고 없어질 거다. 뭐 그것도 이제 고연봉자,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일자리를 AI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이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비서가 내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동료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킬까, 업무 분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의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패턴이 있고, 이 뭐랄까 반복적인 업무이지만 어느 정도 또 이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직종에만 국한됐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혹은 그걸 결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영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위협을 상대적으로는 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했던 이 그 노동 자체를 이 뇌가 했던 노동과 육체적 노동까지 다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면서 업무를 설계하는 방향이 뭐 AI를 대체하냐 마냐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과 AI가 같이 공존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 AI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버티컬한 AI 영역에서는 굉장한 기회들도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남은 강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이 감정이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과 실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힌트가 바로 눈치입니다. 사실 이 눈치가 영어로는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택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한국인이 말하는 이 눈치를 영어적 표현이나 서양식 표현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언어 자체가 없는 거죠. 이 한국인은 이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의 미묘한 맥락적인 내용, 감정적인 공유, 아니면 이 사회적인 언어, 시그널 등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이런 게 바로 AI가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데 힌트가 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AI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로 진출하고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눈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문화의 핵심이기도 한데 이 눈치라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의를 해봤을 때 상대방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 분위기 그리고 상황을 읽어내는 이 고차원적인 사회적 지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뭐 친구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나 이 옷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를 꽉 깨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괜찮아서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한 건지를 우리는 미묘하게 파악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 미묘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눈치라고 하는데 이 눈치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감정적 인식에 대한 그리고 공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 빅테크 기업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디제이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인간이 인간을 대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맥락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눈치껏 봤을 때 눈짓으로는 어떤 표현을 하고 또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이걸 멀티모달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했을 때는 어떠한 감정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또 기술을 축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디제이가 이 눈치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공학적으로 분해를 했을 때는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지각, 그러니까 인지하는 부분, 그리고 기억, 그리고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떠한 감정을 아이들에게 학습시키지 않아도 미묘하게 아이들이 그것들을 캐치해내거나 아니면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슬픈 내용이 나왔을 때 펑펑 운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이에게 특정한 감정을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이 어떠한 그 상황이나 아니면 어떠한 감정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수만 번, 수천 번 자동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걸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눠 보자 보면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이 사물을 보고 아니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아니면 사람이 하는 행동과 아니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각의 영역이죠. 그래서 빠르게 인식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와 엄마와의 관계가 어땠고 아빠와의 관계가 어땠고 뭐 때문에 싸웠고 어떤 것 때문에 슬펐고 또 어떤 것 때문에 기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좋아했을지를 이렇게 기억해내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영역이 바로 기억과 추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를 절제하고 하는 부분을 이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가면을 쓴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시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챗GPT와 같은 모델들이 현존해서 그 데이터를 인풋하는 방식은 바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만을 살펴보는데 카메라를 켜고 이쪽 저쪽 사물을 인식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미묘한 맥락적 내용이라든지 감정적 내용은 아직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챗GPT한테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자살 코치를 해달라. 그래서 나는 죽고 싶은데 죽고 싶은 좋은 방법을 알려주라 라고 하면 이 텍스트에 숨겨진 이면에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이 좋은 방법을 설계해서 알려주고 공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눈치 AI,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앞으로의 AI는 이 텍스트를 인식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멀티모달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 지각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매일 수천 번, 수백 번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읽고 거기에 따른 인출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사람과 사람 간에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이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말의 속도나 얼굴의 표정 그리고 여러 가지 생체 신호, 뭐 땀을 흘린다, 기침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해서 인식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자살 코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지각이 탑재되어 있으면 어땠을까? 인식의 영역이 탑재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AI가 이 학생이 계속 외치고 울부짖는 이 죽고 싶어 라고 하는 텍스트를 봤겠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차 있는 절망 그리고 두려움 또는 그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떨리는 목소리와 가라앉은 톤 그리고 맥락적 상황 같은 여러 가지를 지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고 마음을 먼저 위로하려고 했겠죠. 제가 최근에 AI 컨택 센터라고 해서 이 콜센터 여러분이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이 상담사를 마주하시게 되는데 이 상담사를 대체할 수 있는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AI 상담사 대체를 했던 영역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뒀던 기술 개발은 정말 상담사처럼 목소리 톤과 말투를 비슷하게 하고 빠르게 연산해서 대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영역은 여기에 감정을 불어넣고 이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는 이유를 조사를 해보면 내가 사실은 빠르게 검색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또 분노에 차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을 위로받고 싶은데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아니면 나를 이해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라는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또 외로워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AI가 나아가야 될 방향 혹은 이 AI가 피지컬을 입으면서 입게 되는 봉착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바로 이
인식의 영역 그리고 감정의 영역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 검색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앞선 사례처럼 실제 위험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화를 중단하고 전문 상담사나 긴급 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AI가 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인지 영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AI 자체가 앞으로 이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식이나 사치품이 아닌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AI의 핵심 안전장치이자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이 보안성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억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챗GPT를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채팅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해주면 답변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단 편하게 대답하는 게 좋고 반말체로 해줘.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데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죠. 근데 이런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런 나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회성에 머물러 있고 또 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초개인화된 답변을 아직까지는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AI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유도 이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척척박사와 같은 AI를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체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현존하는 AI가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데 이 대화창을 닫았을 때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저는 그것을 계속 주지시켜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피지컬 AI 시대에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하는 사회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무엇인가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말에 불편해하고 어떤 말에 기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가 복합적이고 네트워크처럼 실타래처럼 엮여가게 되면서 공유된 기억이 완성되고 그 기억에서부터 이 관계와 사회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AI도 앞으로 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면서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인간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지기억 그리고 혹은 눈치를 가진 레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술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존의 AI는 이 단편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대화창을 닫으면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학창시절 많이 썼던 이 단어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걸 필요할 때 조합하지만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플래시 메모리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우주가 어떤 사람이냐, 인디제이 대표이다 처럼 이런 단편적 사실을 저장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써보셨던 다이어리 혹은 일기장은 어떤가요? 이 일기장은 단편적인 사실이라든지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인 서사를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오늘 피지컬 AI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청중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듣더라. 그리고 그 반응에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이 주제를 말할 때 열정적이었다와 같은 이런 단편적 사실들 혹은 단편적인 단어들을 조합해서 일종의 내러티브 경험, 그러니까 서사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고 이걸 네트워크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게 인간의 기억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이제 RPG 게임이나 어떤 게임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를 형성할 때의 게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친밀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어떠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기분이 플러스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이런 것을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어떠한 사실 때문에 플러스 1이 됐다, 혹은 어떠한 사실을 가중치를 더해줘야 된다, 혹은 어떠한 사실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어떠한 단어는 불쾌해했다, 이런 관계적인 서사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센터에 고객이 전화를 했을 때 어떠한 사실, 특정한 주제, 특정한 키워드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상담사는 그 주제를 피할 겁니다. 그런데 AI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죠. 또 과거에 아빠와 하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툼이 있어서 울었는데, 이 하준이가 공룡 그림책을 보면서 혹은 핑크퐁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다시 한번 이 하준이가 우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건에 맞춰서 AI가 선제적으로 이 관계를 형성해 주면서 여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감각 기억에 잠시 머물렀다가 대화에 쓰이는 단기 기억으로 넘어갔다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반복적인 사건은 장기 기억으로,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로 영구 저장되는 이 인간 기억의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AI로 구현하게 된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감정의 영역,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영역을 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는 스키마리스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이 거대한 거미줄과 같은 연결된 정보를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관계와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지식 그래프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기억을 통해서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서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사례, 그러니까 만약 에어 캐나다의 챗봇이 이 인지 기억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고객이 할아버지의 장례식이라고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이 사건의 감정적인 무게를 존중하고 기억하면서 환불 규정이라고 하는 사실과 연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편적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환불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환각에 빠진 거짓말을 안 하고 규정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할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하는 이런 공감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1단계 지각, 그리고 2단계의 감정을 읽고 나서의 기억과 당신의 과거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AI는 비로소 한국적인 표현인 눈치 있는 AI, 눈치 있는 반응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적응형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어조로 대화하고, 또 여러분이 슬퍼할 때 이 차분하게 위로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바쁠 때는 용건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상황, 감정, 나의 패턴 혹은 나의 취향을 반영해서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반응, 맞춤형 페르소나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있는 것처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적 공감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AI 진화의 3단계를 요약한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전통적 기반의 AI, 그러니까 텍스트만을 기반으로 인지하는 이 AI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어 방에 국한될 뿐이고, 그 결과는 감정 노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AI의 관계가 진정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AI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지만 AI는 그렇지 못하는 일방적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인간보다 정말로 잘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튼튼한 이 피지컬을 가진 AI가 등장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는 IQ뿐만이 아니라 신체를 가지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식 자체도 텍스트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이 물리적 세계를 2D나 3D 형태로 패턴화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은 없는, 그래서 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리액션을 제공하고 맥락을 오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인 위협으로까지 이 위험의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3세대 AI를 살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물리적 세계에 AI가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하려면 EQ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성과 관계를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그 피지컬 AI가 가진 여러 가지 센서를 기반으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사람의 감정이나 맥락을 읽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고, 또 인지기억을 통해서 사람과 나와의 관계 혹은 사람 간의 관계를 기억해서 이 답변을 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의사결정에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AI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과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피지컬 AI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사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AI가 가지고 있는 사치품이나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모든 AI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안정과 신뢰를 위한 핵심적인 운영 체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소울웨어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소울웨어라 함은 궁극적으로 AI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사람이 인지하면서 이 물리적 세계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사람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선 AI의 영혼을 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